혹시 지금도 층간소음 없는 마당 넓은 타운하우스에서 우아한 노후를 보내는 상상하고 계십니까? 제발 그 꿈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그리고 있는 그 낙원은 노후 자금을 남김없이 갉아먹을 화려한 콘크리트 감옥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기회야. 대기업 브랜드에 2년만 지나면 12억은 거뜬해. 명품 시계를 찬 친구 놈의 그 달콤한 속삭임. 하지만 돌아온 건 월 100만 원이라는 관리비 폭탄과 폭락한 집값, 그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델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당신의 퇴직금을 노리는 덫이 입을 벌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허공에 날리고 피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제 뼈아픈 후회의 결말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 9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섰습니다.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이 무색하게 요즘 젊은 직원들은 정시에 칼퇴하더군요. 58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건 직급이 높을수록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이었죠. 승용차를 몰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을 때 익숙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차 공간이 단 한 칸도 없었어요. 지하 주차장을 2바퀴 돌았지만 헛수고였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단지 외곽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핸들을 꺾을 때마다 어깨가 뻐근하게 당기더군요. 2바퀴, 3바퀴, 같은 길을 빙빙 도는 내 신세가 이 낡은 아파트에 갇힌 내 인생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A.C. 결국 이중 주차된 차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앞차가 나갈 수 있게 기어를 중립에 놓고 차체를 밀어내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죠. 등 아래쪽에서 뭔가 삐끗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아 하는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고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는 내려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손에 든 서류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윗집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어요. 또 시작이네. 거실에 들어서자 30년 된 아파트의 낡은 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윗집 아이가 뛰는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쿵쿵쿵. 마치 내 머리를 직접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몸을 던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회사에 목숨 걸고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거래처 뛰어다니고 명절엔 선물 돌리느라 허리가 휘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산 게 고작 이 낡은 콘크리트 상자 하나였습니다. 내년이면 정년인데 여기서 이렇게 늙어 죽긴 싫더군요. 여보, 저녁 차려놨어요. 부엌에서 아내가 불렀지만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가 바라던 노후였나? 주차 공간 하나 없고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이런 삶이 이어졌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모임이 반갑지 않았지만 집에 있자니 답답하고 해서 나가기로 했죠. 강남역 근처 고깃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몇몇이 와 있더군요. 영철이다. 오랜만이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사장이었어요. 반질반질하게 넘긴 머리를 한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박 사장의 옷차림은 화려했죠. 마치 백화점 쇼윈도에서 걸어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박 사장 잘 지냈어?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목에 참 명품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 박 사장이 내 옆으로 바짝 붙어 앉더군요. 고기가 나오고 소주잔이 돌았습니다. 몇 잔 돌고 나니 얼굴들이 붉어졌고 이야기들도 점점 커졌죠. 누군 주식으로 떼돈 벌었다. 누군 사업 확장했다. 그런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내 잔에 소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영철아, 너 내년 말 퇴직이지? 응, 그렇게 됐어. 대답하는 내 목소리가 왠지 힘이 없었습니다.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혀를 찼어요.
에휴, 그것도 참 씁쓸하다. 그래, 퇴직금은 얼마나 나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중간 정산을 했어서 남은 건 1억 5천 정도. 그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계획은 세웠어? 앞으로 뭐 할 건데? 글쎄, 아직은. 그냥 집에서 좀 쉬다가 생각해 보려고. 내 대답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장사꾼의 눈빛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철아,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사는 데가 노원구 32평 구축 아파트지?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말이야, 9억은 충분히 나간다며? 재건축도 언제 될지 모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이야기만 10년째 나오다 말다 하고 있었죠. 세금은 해마다 올랐고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 사장이 내 표정을 읽었는지 더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서울 떠야 돼, 진짜로. 양주에 지금 대박 나는 데가 있거든. 양주? 응, 로얄 더 폴에. 탑스테이트 브랜드야. 대기업이 짓는 거라고. 탑스테이트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누구나 아는 브랜드였죠.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타운하우스야. 아파트처럼 답답하지도 않고 마당도 있고 수영장에 커뮤니티 시설도 완전 최고급이야. 거기가 지금 분양 중인데 완전 난리야.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어느 정도인데? 20대 1. 20대 1이면 정말 인기가 좋다는 뜻이잖아요. 박 사장이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내가 거기 담당자랑 아는 사이거든. 내가 너 밀어줄 수 있어. 지금 구축 아파트 팔면 얼마 받아? 9억? 요즘 시세가 그 정도 되긴 하는데. 박 사장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9억에 팔고 5천은 퇴직금으로 내. 그럼 분양가 9억 5천 낼 수 있잖아. 계산이 술술 나오더군요. 마치 이미 다 계획해 둔 것처럼요. 내 머릿속에서도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년 뒤 입주할 때면 시세가 최소 12억은 가. 지금 양주 아파트도 오르는 추세거든. 너 그냥 거기서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팔면 대박이야. 깔고 앉아서 돈 버는 거야. 12억. 그 숫자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지금 구축 아파트는 9억인데 2년만 기다리면 12억짜리 집에 사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기업 브랜드의 마당까지 딸린 집이라. 나도 평생 한 번쯤은 새 집에서 살아보고 싶더군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니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낡은 아파트에서 벗어나 마당 딸린 집에서 책 읽고 수영장에서 운동하고 그런 상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생각해 볼게. 사실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철아, 오늘 시간 돼? 내가 모델하우스 예약해 뒀거든. 같이 가자.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아내에게는 동창 만나러 간다고만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박 사장은 최신형 수입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자 새 가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기도 양주까지 1시간쯤 달렸을까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한적한 국도를 따라가니 멀리서 거대한 현수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로얄 더 폴의 탑스테이트 타운하우스 분양 중. 현수막 아래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봐봐, 사람들 완전 몰렸지? 주말마다 이래. 박 사장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느라 한참을 돌다가 겨우 구석진 자리에 차를 세웠죠. 모델하우스 입구로 걸어가는데 양복 입은 안내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를 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죠. 천장에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벽면에는 초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더군요. 화면 속에서는 우아한 음악과 함께 타운하우스의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푸른 잔디, 수영장,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는 중년 부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 사장이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모형 전시장으로 들어갔죠. 거기엔 단지 전체를 축소해 놓은 모형이 있었습니다. 작은 LED 조명들이 반짝이며 각 동을 비추고 있었고 중앙엔 푸른색 아크릴로 만든 수영장이 자리 잡고 있더군요. 저게 커뮤니티 수영장이에요. 사계절 온수 가능하고요. 옆에서 여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도 2층 규모고 골프 연습장, 사우나, 독서실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손에 든 레이저 포인터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하더군요. 내 눈은 그 모형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살 집이 될 수도 있다니.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안내를 받아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고급스러운 브로셔가 펼쳐져 있었고 달콤한 커피 향이 실내를 감돌았어요. 30대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분양가는 9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계약률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계약 완료 세대들이 빼곡했죠. 지금 남은 세대가 얼마 없어요. 특히 남양 세대는 거의 마감 단계입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서두르라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경쟁률이 20대 1이라던데요? 내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탑스테이트 브랜드의 이 가격이면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상담사가 브로셔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주변 아파트 시세가 4억에서 5억인데 대기업 브랜드 타운하우스는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최소 2배는 보셔야죠. 입주 후엔 12억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2억. 그 숫자가 귓가에서 다시 맴돌았습니다. 박 사장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내가 뭐랬어? 이거 완전 로또라니까. 안 사면 바보지.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상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현재 보유 자산이 9억 정도 되신다고요? 그럼 5천만 원만 추가로 내시면 됩니다. 부담 없으시죠? 부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상담사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프리미엄 층수 배정해 드릴게요. 박 사장이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영철아, 이건 기회야. 지금 아니면 없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좋은 조건이긴 한데 뭔가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상의도 안 했고 서울 집도 아직 안 팔았는데 하루만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사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손님, 지금 대기자가 30팀 넘어요. 오늘 안 하시면 다음 주엔 프리미엄 층수는 못 드립니다. 박 사장도 거들었죠. 야, 이거 놓치면 후회해. 내가 장담하는데 1년만 지나도 프리미엄 붙어서 이 가격으로는 못 사. 그때 브로슈어 표지에 탑스테이트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기업 브랜드. 그 단어가 주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사도 아니고 수십 년 된 대기업이 짓는 집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알겠습니다. 내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상담사가 환하게 웃으며 서류를 밀어줬어요. 박 사장이 내 등을 두드렸습니다. 잘 결정했어. 계약금 1,000만 원을 카드로 긁었죠. 영수증을 받아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 사장은 신나게 떠들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응, 동창 만나고.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내가 내 표정을 살폈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오늘 집을 계약하고 왔어. 뭐라고요? 집을 계약했다고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양주의 타운하우스라고. 탑스테이트 브랜드야. 조건이 정말 좋아. 9억 5천인데 입주 후엔 12억도 간다니까. 미쳤어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해요? 아내가 벌떡 일어섰어요. 평생 낡은 아파트에서만 살아왔잖아. 딱 한 번만 제대로 된 새 집에서 살면 안 돼.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서울 집도 안 팔렸는데? 팔아. 입주하기 전에 팔 거야. 탁. 순간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쾅 문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주머니 속 계약서를 꺼내 봤습니다. 대기업이 짓는 집인데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나는 옳은 결정을 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2023년 12월 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32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날이었죠. 부서 사람들이 간단한 송별회를 마치고 인사팀장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조한 악수 한 번, 그게 32년의 끝이었어요. 손에 쥔 건 퇴직금과 회사에서 준 시계뿐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뒤돌아봤죠. 회사 건물은 여전히 우뚝 서 있었고 내가 사라진 빈자리는 금세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찍혀 있더군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문제였거든요. 2년 전 계약할 땐 9억 정도 받을 줄 알았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부동산을 돌며 발품을 팔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요즘 구축 아파트는 안 나가요. 7억 5천? 손님이 없어요. 중개사들의 말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결국 6억 5천만 원의 급매로 내놨죠. 한 달을 기다렸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6억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6억이요? 5천만 원을 깎는다고요? 지금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중개사의 말투가 싸늘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계약했죠. 6억. 2년 전 9억이라던 집이 6억에 팔렸습니다. 3억이 공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게다가 양주 타운하우스 잔금이 코앞이었어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6억 받아서 양주 잔금 9억 5천을 내려면 퇴직금을 1억 5천을 모두 넣고도 2억을 더 보태야 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집값 오르면 다 회복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2024년 6월 드디어 입주일이 왔습니다. 이삿짐 트럭을 타고 양주로 향하는 길, 창밖 풍경은 한적했어요. 논밭 사이로 새로 지은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탑스테이트 로고가 걸린 정문을 지나 우리 집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뛰더군요. 2층짜리 타운하우스는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고 앞마당엔 작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새집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넓은 거실에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했죠. 2층으로 올라가니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나무 데크가 깔려 있었고 의자 2개를 놓으면 딱 좋을 것 같았어요. 저 멀리 산이 보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여보, 여기서 커피 마시면 좋겠다. 아내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년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대출이고 뭐고 일단 이렇게 좋은 집에 들어왔으니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짐 정리를 마치고 드디어 테라스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의자를 펴고 앉아 책을 폈죠. 조용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역시 여긴 다르구나. 속으로 생각하며 책장을 넘기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마당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뭔가 무거운 걸 내려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어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자, 오늘 고기 한번 제대로 먹어볼까?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바베큐 그릴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엔 두건을 두르고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그가 커다란 스피커를 끌고 나왔습니다. 틱틱틱. 스피커에서 잡음이 나더니 갑자기 뽕짝 음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음량이 엄청났어요. 내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책에 집중하려 했지만 음악 소리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참았습니다. 주말이니 좀 그럴 수도 있지.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음악은 계속됐고 이번엔 고기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담장 너머로 넘어와 내 테라스를 뒤덮었습니다. 코를 찔렀고 눈이 매웠죠.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테라스 난간에 서서 옆집을 내려다봤습니다. 저기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집 남자가 고기를 뒤집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연기가 다 이쪽으로 넘어오는데요. 그리고 음악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남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내 마당에서 고기 굽고 음악 듣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집게로 고기를 집어들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2년 가까이 기다려서 들어온 집인데 옆집 놈한테 이런 소리를 듣다니. 여기 공동주택이잖아요. 서로 배려 좀 하고 살아야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집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타운하우스 장점이 뭔지 알아요? 자유로운 거예요. 나 주말마다 이렇게 놀 거니까 익숙해지세요. 그리곤 음악 볼륨을 더 키웠습니다. 쿵쿵쿵 베이스 소리가 땅을 울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 창문을 닫았지만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인상을 찌푸렸죠. 저 집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11시가 넘었는데도 옆집에선 여전히 음악이 흘러나왔고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들렸어요. 술 먹고 떠드는 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귀를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9억 5천을 들여 산 집이 이런 곳이었나? 우아한 전원 생활은 어디 가고 이건 그냥 지옥이었습니다. 입주 일주일 만에 꿈은 산산조각 났고 옆집 음악 소리만이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11월 겨울이 왔어요. 양주는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에 성에가 가득 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날렸죠. 여보, 보일러 좀 더 올려요. 아내가 이불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온도를 28도까지 올렸습니다. 타운하우스는 2층 구조라 따뜻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1층을 데우면 열이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2층을 데우면 1층이 추웠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관리비와 가스요금 고지서가 들어있더군요. 봉투를 뜯는 손이 왠지 떨렸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가스요금 63만 원. 뭐? 한 달 가스비가 63만 원이라고요? 아래로 시선을 내렸죠. 일반 관리비 42만 원, 합계 105만 원. 한 달 관리비가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고지서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살 땐 관리비와 가스 요금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3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여보, 이것 좀 봐요.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고지서를 받아 들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만 원이요? 가스비만 60만 원? 타운하우스가 2층이라 그런가 봐. 면적도 넓고 변명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패닉이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대출 원리금이 월 1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합치면 월 200만 원.
여기에 생활비까지 하면 최소 400만 원은 써야 했죠. 문제는 수입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 월 50만 원, 합쳐봐야 150만 원이었어요. 매달 25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여보, 우리 저축한 거 얼마 남았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휴대폰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8천만 원요? 연초엔 1억 원 넘게 있었는데 벌써 2천만 원이 넘게 사라진 거였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월 250만 원씩 적자면 그러니까 약 2년 8개월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일도 안 생겼을 때 얘기였어요. 병원비라도 들어가면 순식간에 바닥날 게 뻔했죠. 관리비 100만 원을 확인하고 나니 이제는 마트에서 달걀 한 판 사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서울 살 때는 단지 앞 슈퍼에 슬리퍼 끌고 나가면 그만이었는데 여기서는 장보기를 하려면 차를 끌고 왕복 40분을 나가야 했습니다. 기름값이라도 아끼려 장보기를 미루다 보니 식탁 위에는 조촐한 밑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우아한 전원 생활은커녕 생존을 위해 매일매일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처참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갱신 안내. 기존 금리 연 3.5%, 변경 금리 연 6.5%, 변경 후 월 이자 130만 원.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30만 원. 금리가 2배 가까이 뛰면서 대출 원리금도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폭등한 겁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무슨 문자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죠. 핸드폰을 건네주자 아내가 화면을 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대출 원리금만 130만 원이면 관리비 100만 원 합쳐서 230만 원이잖아요. 우리 연금 다 합쳐도 150만 원인데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의자를 발로 찼습니다. 아내가 움찔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 팔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팔아? 지금 팔면 얼마 받겠어?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양가가 9억 5천인데 입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시세가 올랐을 수도.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안 올랐어. 옆집 김씨 때문에 소문 다 났다고. 중개사가 그러더라.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전 슬쩍 알아봤는데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거든요. 옆집 소음 민원이 단지 내에 소문났고 매물로 나온 집들이 한 채도 안 팔렸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외투를 걸치고 단지를 산책했어요. 해는 벌써 기울어 있었고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쪽으로 걸었습니다. 분양받을 때 자랑하던 수영장이 있는 곳이었죠. 건물 앞에 섰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손으로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죠. 수영장이 보였습니다. 아니, 수영장이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물은 완전히 빠져 있었고 바닥엔 낙엽과 쓰레기가 쌓여 있더군요. 타일 몇 개는 깨져 있었고 녹슨 사다리가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그 화려한 수영장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피트니스 센터로 갔습니다. 거긴 더 심했죠. 운동기구들은 비닐에 씌워진 채 구석에 쌓여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폐쇄했대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옆동에 사는 최 교수였습니다. 폐쇄요? 관리사무소에서 적자 감당이 안 된대요.
입주민들한테 특별 관리비 걷자니 반발이 심하고 최 교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수영장 쓰려고 여기 들어온 건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교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죠. 하지만 이제 체념했어요. 그것보다 가스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집은 80만 원 나왔는데. 80만 원요?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오나 봐요. 최 교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에 앉았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잘못 들어온 거 맞죠?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거든요. 퇴직금으로 빚 갚으려 했는데 생활비로 다 녹았습니다. 이제 남은 돈도 얼마 없었고 매달 280만 원씩 적자였죠. 이자는 계속 올랐고 관리비는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할까요? 창밖으로 타운하우스의 하얀 외벽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그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겐 그저 콘크리트 감옥으로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관리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어요. 혼자 고민하다가는 미칠 것 같았죠. 옆동 대표인 최 교수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났을 때 가스비가 80만 원 나왔다고 했던 그분이요. 여보, 최 교수님 댁에 다녀올게. 아내에게 말하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옆동까지 걸어가는데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눈이라도 내릴 것 같았습니다. 최 교수네 집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최 교수가 나타났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깔깔이 점퍼를 입고 있었거든요. 집 안에서요. 아, 이 부장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반가웠지만 어딘가 기운이 없었습니다. 교수님, 관리비 문제 때문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집안이 너무 추웠어요. 거실로 안내받아 들어갔는데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췄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난방 텐트가 쳐져 있었거든요. 저게 뭡니까? 말이 더듬어졌습니다. 최 교수가 민망한 듯 웃었어요. 보시다시피 난방 텐트요. 가스비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요. 텐트 지퍼를 열고 들어가며 손짓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텐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바깥보다는 따뜻했지만 그래봐야 15도 정도였어요. 최 교수가 전기장판 위에 앉으며 입김을 호호 불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죠. 교수님, 보일러를 아예 안 틀고 계신 겁니까? 지난달 가스비가 80만 원 나왔어요. 최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 연금 받지만 그걸로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 껐어요. 한 달째요. 한 달째 보일러를 끄고 산다고요. 9억 5천짜리 집에서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교수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은 갈라져 있었어요. 깔깔이 점퍼도 자세히 보니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한때 명문대 교수였던 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항의는 안 해보셨어요? 했죠.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최 교수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타운하우스는 개별 난방이라 어쩔 수 없대요. 2층 구조의 면적이 넓으니 가스가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요. 불만 있으면 이사 가라더군요. 이사를 가.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팔 수도 없는 집에서 어디로 이사를 가라는 건지. 최 교수가 텐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친정에 가 있어요. 여기 있기 힘들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일은 평생 공부해서 교수 됐는데 노년에 이 꼴이 될 줄 알았겠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교수의 모습이 곧 내 미래처럼 느껴졌거든요.
텐트 속에서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교수님, 집 팔 생각은 안 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교수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팔아요? 팔리기나 하면 팔죠. 한 달 전에 내놨는데 아무도 안 봐요. 중개사가 그러더군요. 이 단지는 입주민들 불만이 너무 많아서 소문났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얼마에 내놓으셨는데요? 8억 5천. 분양가가 9억 5천이었으니까 1억 손해보고라도 팔려고요. 1억을 깎아도 안 팔린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최 교수네 집을 나왔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텐트 속에서 떨던 최 교수의 모습만 맴돌았죠.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박 사장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자동 응답이 나왔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설마 그럴 리가. 동창회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박 사장 연락처 아는 사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참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박 사장? 걔 몇 달 전에 연락 끊겼어. 나도 통화 안 돼. 번호 바꿨나 봐. 회사도 정리하고 어디 갔다던데?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박 사장 회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지도를 켜서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1시간 후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에 섰습니다. 3층 302호.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누구 찾으세요?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302호의 박 사장이라고. 아, 거기요? 석 달 전에 이사 갔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 났었죠. 빚쟁이요? 네. 사기쳐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경찰도 왔다 갔어요. 여성이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섰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 사장, 그 친구가 나를 팔아먹은 거였어요. 모델하우스 계약 주선해 주고 수수료 챙기고는 잠적한 겁니다. 이 개자식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두근두근두근.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으윽.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통증이 왼쪽 팔로 퍼져나갔어요.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죠. 어디가 불편하세요? 가슴이. 숨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들것에 실렸죠. 혈압이 높으시네요. 진정하세요. 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구급차 천장만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눈을 찔렀습니다. 박 사장 얼굴이 떠올랐죠. 술자리에서 웃던 그 얼굴, 내 어깨를 두드리던 그 손. 믿을 놈 하나 없어. 신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심장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증상입니다. 안정을 취하세요. 안정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적자 나는 집에서 대출 이자 13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에서 친구한테 사기당한 마당에 무슨 안정을 취하라는 건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놀라 달려왔어요.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안 받고.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병원? 무슨 일이에요? 가슴이 아파서. 근데 괜찮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을 따라줬어요. 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죠. 여보, 박 사장 그 친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릴 속인 거였어. 수수료 챙기고 도망갔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팔리지도 않는 집, 매달 100만 원씩 나가는 관리비, 130만 원 대출이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아름다운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제야 온전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결심했어요. 이 집을 팔아야 한다고.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달 적자가 쌓이고 남은 돈은 점점 줄어들었죠. 양주 시내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남자 중개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얄 더 폴의 타운하우스 매물로 내놓으려고요. 아, 거기요. 중개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희망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분양가가 9억 5천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말을 끊었습니다. 중개사가 고개를 저었거든요. 사장님, 9억 5천요? 지금 거기 시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컴퓨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로얄 더 폴의 매물들이 떠 있었어요. 7억 5천, 7억 2천, 6억 8천. 보세요. 이게 다 몇 달째 안 팔리는 물건들이에요. 6억 8천. 분양가보다 3억 가까이 내려간 가격이었습니다. 왜요? 탑스테이트 브랜드인데. 브랜드가 뭐가 중요해요? 관리비 폭탄에 소음 민원에 거기 입주민들 다 후회하고 있어요. 중개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6억 5천이면 팔릴까요? 글쎄요. 내놓아는 보겠지만 장담 못해요. 중개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사장님, 2년 전에 서울 노원구 아파트 파셨죠? 거기 지금 시세 아세요? 몰라요. 지금 8억 5천까지 회복됐어요. 사장님이 6억의 금매로 던진 그 집 말입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노원구 재건축 호재 터지면서 급등했어요. 2년 사이에 2억 5천 올랐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6억에 팔았던 집이 8억 5천. 반면에 9억 5천 주고 산 집은 6억 5천에도 안 팔린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갔어요. 서울 집을 안 팔았으면 9억에서 6억 갔다가 다시 8억 5천이 됐을 텐데 저는 가장 바닥인 6억에 팔아치웠고 양주 집은 3억 넘게 떨어졌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켰을 내 소중한 자산 5억 원 넘는 돈이 허공으로 날아간 겁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중개사가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32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다 어디 갔을까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집 안 팔려. 6억 5천에 내놔도 안 팔린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아내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옆동에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죠. 최 교수네 집이었습니다. 짐을 싣고 있었어요. 소파, 침대, 옷가지들. 대충 챙긴 티가 났습니다. 최 교수가 트럭 뒤에 짐을 던지듯 실었죠. 부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미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최 교수는 결국 도망친 겁니다. 9억 5천짜리 집을 버리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내 뒤로 김씨네 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또 술판이 벌어진 모양이었어요. 인생 뭐 있어? 김씨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봤던 화려한 상상은 온데간데 없었죠. 남은 건 팔리지 않는 집, 매달 쌓이는 빚, 도망친 친구, 떠나간 이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단지 게시판에 공고가 올라왔어요. 옆동 613호가 공매로 넘어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매 정보를 검색해 봤죠. 1차 입찰 9억 8천만 원 유찰, 2차 입찰 8억 8천만 원 유찰, 3차 입찰 7억 8천만 원 유찰, 4차 입찰 6억 8천만 원 유찰, 5차 입찰 6억 낙찰, 일주일에 1억씩 떨어진 겁니다. 9억 8천에서 시작해서 6억에 낙찰, 3억 8천만 원이 한 달 만에 증발했어요. 서울 직장인 연봉 4배가 공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 집값이 곧 내 집값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엔 여전히 경매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어느 날 아침 식탁에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 6개월 전엔 8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였죠. 월 280만 원 적자면 고작 1년 반, 그 시간만 지나면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아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고마워.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창밖으로 타운하우스의 하얀 외벽이 보였습니다. 9억 5천만 원짜리 감옥. 더 늦기 전에 탈출해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전 재산의 절반을 잃더라도요. 안 그러면 최 교수처럼 도망치듯 떠나거나 아니면 이 집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게 뻔했습니다. 2025년 2월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6억에 내놨어요. 중개사가 말한 대로 3억 5천만 원 손해를 보는 가격이었죠. 광고를 낸 지 한 달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5억 5천에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중개사의 전화를 받고 멍해졌습니다. 5억 5천. 분양가 9억 5천에서 4억이 날아간 가격이었어요. 게다가 남은 대출 1억 8천을 갚으면 손에 쥐는 건 3억 7천 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서울 집 시세 차익 2억 5천을 못 받았고 2년간 쓴 이자와 관리비를 합치면 7억 가까이 날린 겁니다. 할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손이 떨렸어요. 2년 전 모델하우스에서 설레며 도장 찍던 그때와는 정반대였죠. 이번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장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타운하우스를 떠나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어요. 햇살이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더는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뒤돌아보니 탑스테이트 로고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었어요. 대기업 브랜드. 그게 뭐가 중요했을까요? 옆집 김 씨는 여전히 마당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빈집이 된 최 교수네 집엔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기사가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디로 가세요? 서울 좋은 데로 다시 들어가시나 봐요? 그 질문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먼 산을 보며 대답했죠. 서울. 노원구로 갑니다. 전세로 알아봤어요. 기사님은 의아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9억 5천만 원짜리 대기업 브랜드 타운하우스에서 나가는 사람의 행색치곤 너무 초라했으니까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양주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2년 전 박 사장 차를 타고 모델하우스에 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집값은 무조건 오를 거라 확신했죠. 탑스테이트 브랜드면 안전하다고, 박 사장 말이면 믿을 수 있다고, 내 계산은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희망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금리는 올랐고 집값은 떨어졌고 친구는 배신했습니다. 내 퇴직금은 빚 갚는 돈이 아니라 늙은 몸을 지킬 최후의 보루여야 했는데 말이죠. 전세 2억 5천만 원.
제가 새로 구한 곳은 예전에 살던 노원구 아파트 단지 뒤편 넓고 좁은 빌라 2층 투룸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노원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단지의 32평 아파트 주인이었습니다. 거실 창을 열면 수락산이 보이고 방 3개에 화장실 2개, 우리 부부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집이었죠. 그때 제 집값은 9억 원을 호가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이 준 훈장이자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삶을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박 사장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우아한 노후라는 껍데기에 홀려 9억짜리 내 집을 6억에 던져버리고 이곳 양주로 도망치듯 왔던 겁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분양가 9억 5천에 샀던 이 집은 2년 만에 5억 5천만 원짜리 매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고작 3억 7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9억짜리 자산이 2년 만에 3억 7천만 원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트럭이 노원구 익숙한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멀리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단지 부동산엔 매매가 8억 5천만 원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핸들을 잡은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켰을 내 집, 내 노후, 내 자존심. 그 모든 게 한번 폼나게 살아보겠다는 그 헛된 욕망 하나 때문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낡은 투룸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32평 아파트 거실에 있던 커다란 소파는 이 좁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해 길바닥에 버리고 왔습니다. 텅 빈 작은 방을 보며 아내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이제 정말 이게 전부예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저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좁은 투룸이 9억짜리 아파트를 발로 차버린 제가 치러야 할 깨달음의 값이었습니다. 짐을 풀며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건 남들에게 자랑할 브랜드 간판이 아니었어요. 아플 때 바로 갈 수 있는 병원, 언제든 현금으로 바뀔 수 있는 황금성, 내 분수에 맞는 집. 그게 최고의 궁전이었습니다. 노원구 전세집은 타운하우스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지만 관리비는 10만 원, 병원은 걸어서 5분, 지하철역은 3분 거리였죠. 무엇보다 좋았던 건 대문만 나서면 사방에 널린 시장과 마트였습니다. 양주에서는 장을 보려면 차 시동을 걸어야 했고 눈이라도 내리면 고립될까봐 생필품을 쟁여두며 가슴 졸여야 했지만 여기서는 먹고 싶은 게 생기면 언제든 가벼운 걸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이토록 큰 사치였다는 것을 저는 집값을 4억이나 날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노원구 골목 풍경이 보였어요. 양주 타운하우스의 산 풍경보다 못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곳엔 옆집 소음도 없고 100만 원짜리 관리비 고지서도 없고 팔리지 않는 집에 갇힌 공포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제 노후에도 따스한 봄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어디에 계시든 그곳이 편안한 곳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분수에 맞는 집이 최고의 궁전이다. 말하는 대로 쓰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위해 깨달음의 노후가 늘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